한 학생이 세계 GDP 순위를 보고 다른 나라 학생을 무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 학생은 화를 참지 못하고 교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교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이 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며 교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민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잊지 못할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매주 한 번 있는 강의 시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세계경제 2의 강의실로 향합니다. 강의실로 가는 길, 저는 항상 긴장됩니다. 우리 수업의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신데 특히 아시아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정평이 나 있으세요.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분이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계가 2시를 가리키자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GDP입니다. 순간 주변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되는 게 보였어요. GDP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자, GDP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GDP는 국내 총생산의 약자로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확합니다. 민서 양.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타케시라는 일본 유학생이 비웃듯이 웃고 있었죠. 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다시 앞을 보며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GDP는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적으셨어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3개의 원을 그리셨어요. GDP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 측면. 둘째, 지출 측면. 셋째, 소득 측면이죠. 저는 빠르게 노트북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세부적인 설명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산 측면에서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합입니다. 여기서 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중간재를 포함하면 중복 계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를 들어 빵을 만들 때 밀가루의 가치를 따로 계산하고 빵의 가치도 계산하면 중복이 되겠죠. 이어서 교수님은 지출 측면을 설명하셨어요.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YCIG X-M이 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치 경제의 비밀을 풀어가는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득 측면에서 GDP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입니다.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GDP라는 하나의 숫자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나 봐요. 자, 이제 GDP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강의실을 채웠어요. GDP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잘 사는 나라일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동안 GDP가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될 겁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 이제 세계 GDP 순위를 한번 볼까요?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 세계 각국의 GDP 순위가 나타났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의 순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순위가 어디일지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거든요. 자, 여기 2023년 기준 세계 GDP 순위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저는 손톱을 꽉 깨물며 한국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위 캐나다, 11위 러시아, 12위 대한민국.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12위? 한국이 10위권 밖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타케시라는 일본 유학생이 비웃듯이 웃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타케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타케시 군. 무엇인가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이 순위를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나라네요.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타케시 군.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GDP 순위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토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GDP는 단순히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아닌가요? 인구가 적은 나라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에밀리.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거든요. 1인당 GDP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총 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요. 이게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잘 반영할 것 같아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한 대답입니다. 민서 양. 그럼 1인당 GDP 순위도 한번 볼까요? 교수님이 다시 프로젝터를 조작하셨어요. 새로운 순위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1인당 GDP 순위를 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순위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순위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1위 룩셈부르크, 2위 싱가포르, 3위 아일랜드, 4위 카타르. 저는 숨을 참은 채 한국의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위 대한민국, 28위 일본.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스크린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한 계단 위였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5,000달러, 일본은 약 34,500달러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의미 있는 변화죠. 타케시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성장 속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따라잡았죠. 이런 성장 속도라면 몇 년 안에 한국이 일본을 더 크게 앞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총 GDP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인구 차이 때문이에요.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5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1인당 GDP가 비슷하더라도 총 GDP는 크게 차이 나는 거죠.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타케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타케시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일본의 총 GDP가 더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G7 국가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타케시 군, GDP나 G7 같은 지표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완전히 판단할 순 없어요. 우리는 더 다양한 측면을 봐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위로가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국민들의 실제 삶입니다. 교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의료시설은 어떤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문화적 영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1인당 GDP 순위가 공개된 후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일본 학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순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생산성이 높다는 뜻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민서양. 1인당 GDP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타케시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GDP나 1인당 GDP 모두 완벽한 지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소득 불균형 같은 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타케시 군. 맞아요. GDP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제 삶의 질을 완전히 측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표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시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OECD 더 나은 삶 지수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는 제목의 표가 나왔습니다. 이 지수는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환경 등 11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삶의 질을 측정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한국은 어떤 위치일까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교육, 안전, 시민 참여 영역에서 한국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타케시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더 나아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인 반면 일본은 0.8%에 그쳤어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을 더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교수님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에요. 일본은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죠. 반면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급속한 발전을 이뤘어요. 인식의 변화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세계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성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있죠. 타케시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좌절감마저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훨씬 많고 세계적인 브랜드도 더 많잖아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타케시 군,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 비율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수치 너머의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 문화의 풍요로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우리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타케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그의 눈에서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타케시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어요. 일본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의료 기술이 뛰어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적 영향력도 크잖아요. 교수님은 타케시를 날카롭게 바라보셨어요. 타케시 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기술 혁신은요?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타케시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본의 과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해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국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일본은 13위입니다. R&D 투자 비율, 한국이 세계 1위예요. 5G 기술 선도국, 역시 한국이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일본 문화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죠. 타케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타케시 군, 그리고 여러분. 국가 간 우열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케시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각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웠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수업을 통해 저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일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거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타케시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어요. 타케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수업 정말 흥미로웠지? 타케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흥미롭다고? 그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전부 거짓이야.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열등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일본을 이길 순 없어.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역사, 문화, 기술. 이런 걸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불가능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타케시의 말에는 객관성이 전혀 없었고 단순한 감정적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타케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오늘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넌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등을 돌려 강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타케시가 뭐라고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의 푸른 잔디밭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날의 수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넘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오늘 배운 이 교훈들은 항상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 이 경험이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타케시 같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GDP 순위를 듣고 자신감에 차 있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력을 보고도 우기는 일본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는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력을 보고 저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들었는데요. 아직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침을 날리는 교수님의 강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입니다. 저는 올해 18살이고 일본 나라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교토와 오사카 사이에 있는데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큰 비밀을 안고 살고 있어요. 바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비밀이냐고요? 우리 할아버지 타케시와 아버지 켄지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는 심지어 TV에 나와서 한국에 대해 나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잘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한국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제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한 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였어요.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한번 봤는데 어느새 밤을 새워가며 완주하고 말았죠. 그 후로 점점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K-팝에 빠져들게 됐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몰래 드라마를 봐야 해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게 더 짜릿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노래를 듣고 춤을 추는 게 일상이 됐어요. 우리 지역은 시골이라 학생 수가 적은 편인데 그래서인지 더 끈끈하게 뭉쳐요. 다들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죠. 특히 저의 단짝 친구 미호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미호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깔끔하고 예쁜 카페,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우리 집안 분위기를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SNS나 유튜브로 한국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했죠. 서울의 화려한 거리,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의 푸른 자연.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드디어 길이 열린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드디어 동경하던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의 작은 반란이 시작됐어요. 수학여행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씀드릴지 고민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또 짰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희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뭐라고? 한국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절대 안 돼. 넌 절대로 그 위험한 나라에 갈 수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건 학교에서 정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가는데. 그러나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정했다고? 말도 안 돼.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해야겠어.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향해 가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할아버지, 제발요. 선생님들께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말은 소용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전화를 걸고 계셨고
곧 선생님과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다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우리 손녀는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창피했어요. 동시에 화가 났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걸까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화를 끊으신 할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사쿠라, 넌 절대 한국에 가지 못해. 알겠니? 그건 너무 위험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아세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한국은 전혀 달라요. 친절하고 문화도 아름답고. 닥쳐. 할아버지의 고함에 저는 움찔했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한국은 달라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했어요.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죠. 왜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쿠라,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침대 끝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사쿠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하셨구나.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아빠도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 가는 걸 반대했어. 하지만 내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단다.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아빠가 제 메시지를 보셨다고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넌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더구나. 아빠도 내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사쿠라,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아빠가 할아버지를 설득해볼게. 대신 약속해야 해. 매일 연락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의 편이 되어주시다니. 정말요? 약속할게요,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아버지를 이해해 주렴. 할아버지 세대에겐 아픈 기억이 있으셔. 하지만 너처럼 젊은 세대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아직 할아버지를 설득해야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이제 한 걸음 더 한국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되면서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 꿈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화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하셨지만 적어도 제 의지를 존중해 주셨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TV와 인터넷으로 본 것과 얼마나 다를까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새 기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와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인천공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넓은 공간, 깔끔한 시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첨단 기술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우와, 이거 봐. 저기 로봇이 있어. 제 친구 유카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었어요. 입국 심사대 근처에 귀여운 모습의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우리는 호기심에 로봇 주변으로 몰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우리 모두 감탄했죠. 다국어 서비스라니 정말 대단해요. 입국 심사도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끝났거든요.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인 것 같아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우리를 반기는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일본 학생 여러분. 한국어와 일본어로 쓰여 있었죠. 몇몇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광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주였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버스 내부가 너무 고급스러웠거든요. 넓은 좌석, 개인 모니터,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있었어요. 이거 진짜 버스 맞아? 옆자리의 아키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마치 움직이는 호텔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아마도 그 다름을 찾는 게 이번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요? 경주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건 웅장한 불국사였어요. 화려한 단청과 우아한 곡선의 지붕, 그리고 오래된 돌계단이 인상적이었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불국사를 둘러봤어요.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저기 보이는 다보탑과 석가탑은 한국 불교 미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경외심을 느꼈어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이토록 잘 보존되어 있다니. 일본의 절들과는 또 다른 멋이 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첨성대였어요. 별을 관측하던 고대의 천문대라고 해요. 그 옆으로 펼쳐진 꽃밭이 정말 예뻤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한복을 입으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주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우리는 전주로 향했어요. 한옥마을이 기대됐거든요. 그런데 전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휴게소에 들렀는데 그곳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야? 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거든요. 다양한 음식점, 기념품 가게, 심지어 마사지 의자까지 있었어요. 일본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달랐죠.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골목골목을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죠. 그때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저기 칼국수 집이래요. 들어가 볼까요? 유카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칼국수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실수로 팔꿈치로 그릇을 쳐서 칼국수를 엎질러 버렸거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떡하지? 사과해야 하나? 일본어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제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치울게요.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아주머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사과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새로 나온 칼국수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우리의 편견을 깨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도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생각이 바뀌셨을지도 몰라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옥마을을 더 둘러봤어요.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전통 공연도 구경했죠. 해가 지자 한옥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한옥의 처마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이런 경험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서울로 간대요. 더 큰 도시, 더 많은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로 향하는 KTX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한국의 수도 서울을 볼 수 있다니.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대한 역사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롯데월드였어요.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긴 줄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저기, 다들 교복 입은 것 같아.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분명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도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한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실례지만 왜 다들 교복을 입고 계신가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러자 여성분이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아, 이건 데이트 코스예요. 한국에서는 교복 데이트가 인기 있거든요. 롯데월드에서 교복을 대여해 주기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복 데이트라니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문화네요. 롯데월드에 입장하자 화려한 실내 테마파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웅장한 성, 다양한 놀이기구,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어요.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범퍼카. 모든 것이 즐거웠죠. 특히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롤러코스터는 정말 스릴 넘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문할 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주세요. 제가 열심히 외운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반반이요. 근데 혹시 일본에서 오셨어요? 발음이 너무 귀여우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재미있다니. 오후에는 롯데월드 타워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서 우리는 모두 감탄했죠. 와, 서울이 정말 크구나. 유카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응, 그리고 정말 현대적이야. 옛날 건물과 새 건물이 잘 어우러져 있어.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롯데월드 타워 아래의 복합 쇼핑몰이었어요. K-팝 관련 상품을 파는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저기 가보자. 제가 신나서 외쳤어요. 우리는 K-팝 굿즈샵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은 마치 작은 콘서트장 같았어요. 곳곳에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와, 여기 BTS 앨범이다. 아키라가 소리쳤어요. 저는 블랙핑크의 굿즈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티셔츠, 키링, 포토카드. 뭘 살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여학생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떤 아이돌 좋아하세요? 우리는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의 아이돌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일본의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유카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응, 롯데월드도 좋았고 케이팝 굿즈샵도 정말 좋았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적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죠. 아버지,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할아버지 말씀과는 정말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아버지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오래된 편견을 깨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5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할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쿠라, 잘 다녀왔니? 한국은 어땠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경주의 역사적 유적지들,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따뜻한 경험, 서울의 활기찬 모습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주 칼국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그래, 내가 그런 경험을 했구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사쿠라, 내가 보낸 메시지들, 사실 할아버지와 함께 봤단다. 우리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글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순 없지만 내 말을 들으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쿠라, 내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우리도 직접 보고 느껴봐야겠지. 내가 본 한국을 우리도 경험해보고 싶구나.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제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진정한 이웃이 되는 날이 오기를 꿈꾸었습니다.